인하대 추승환 교수의 반도체 시리즈 하이브리드 본딩 EUV 지원을 위한 초정밀 자기부상 웨이퍼 스테이지 마그레이브 스테이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한 25나노 단위 정도의 마그레이브 스테이지를 어떻게 개발하거나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지에 대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제조혁신대학원은 석박사 과정을 모집하는데 일반 과정은 그 연구를 위해서 풀타임하고 파트타임으로 하는 일반 대학원하고 같고요.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체 직원을 정부 지원으로 학비가 저렴합니다. 100만원대 미만. 이건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해서 그 기업체 직원이 학위를 잘 빠르게 딸 수 있는 그런 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석박사과정 모집을 한 거는 여기 제 연구실로 오면 마그레브 스테이지라든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가 여러가지 최신 반도체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해서 같이 연구해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아래에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는 주승환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산업수요 연계 HBM 고성능 반도체 초고집적 하이브리드 본딩 스택 장비 혁신 제품 개발형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패키징 교육, 그 다음에 반도체 산자부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서 패키지형의 4단 진공 게이트 밸브가 포함된 노드락 및 트랜스퍼 시스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에서 3D 프린팅을 적용한 정전척 개발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산자부의 75억짜리 하이브리드 본딩 HBM 개발용 스택 장비 과제에 선정돼서 LG전자하고 몇 군데 회사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75억이고 5년에 걸쳐서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인하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연구 현황은 현재 LG전자하고 같이 하이브리드 본딩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리키는 과목은 인하대학교에서 첨단 패키징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 컨셉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과목을 본격적으로 가리킵니다. 이후에 그 EUV ASML 반도체 노광 시스템에 관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과 EUV에 반드시 필요한 메트롤로지 인스펙션에 관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한 4과목 정도를 기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EUV를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본더를 계속 하다가 하이브리드 본더가 최근에 배시 자료를 보면 25나노미터의 3시그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시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는데 ASML이란 회사도 EUV를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 정밀도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본더가 지금 100나노미터 3시그마인데 향후 25나노가 갈 거고 ASML 트윈 스캔이 1.6나노의 3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되고 어차피 상위 기술이 하위 기술로 내려오니까 네덜란드의 이점이 배시드 네덜란드에 있고 ASML이라는 EUV 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도 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의 연관성을 보면 어차피 그 ASML의 기술이 결국 하이브리드 본도로 내려올 거라고 여겨지고 실제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ASML 기기의 장비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려는 거는 마그레브 또는 마그네틱 내비테이션 프리시전 스테이지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상을 이용해서 정밀 스테이지를 개발하는 기술인데
자기 부상을 이용해 대상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기 부상 스테이지는 이동체와 고정부 간의 기계적인 결합이 없이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육자유도 모션을 제어하므로 마찰과 백래시가 없고 외란에 강인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기 부상 스테이지의 장점으로 인해 볼 베어링이나 에어 베어링 연결 시스템은 멀티바디 메커니즘인데 이것에 비해서 높은 정밀도로 구현이 가능하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 공정에서 초정밀 위치 결정기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나노 단위에 진입하게 되면 이 제품을 빠르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제작하고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인 변화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나대 주성한 교수 연구실에서는 자기 부상을 이용한 초정밀 스테이지 등을 연구 개발하여 반도체 장비, 하이브리드 본더, 웨이퍼 위치 결정, 물류 시스템 등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반도체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자기 부상 시스템 구현하기 위한 전자기 구동기 설계, 고강성 부상체를 구현하기 위한 구조 설계 및 신소재 적용 연구를 하고 있고, 빠른 응답과 특성 확보 및 소모 전력 저감을 위한 자력 보상 메커니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상 스테이지 토폴로지 설계,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최적화, 구조 및 모드 해석, 메탈 3D 프린팅을 이용한 이런 장치의 구현, 그리고 센서 및 제어 시스템 구성, 위치 제어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될 분야인데 마그레브 스테이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리소그라피 분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마그레브 스테이지는 보통 듀얼 스테이지라고 해서 EUV, ASML 장비에 들어갑니다. 이건 보통 최소 100억 이상의 단위의 제품이 되고 인류의 모든 기술이 집적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들어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죠. 그래서 정부 같은 데서 지원해주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고 국내에서 개발이 안 되면 해외하고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게 제일 마그레브 스테이지 중에서 제일 정밀하고 시장이 큰 분야고 그 다음에는 코스트 이펙티브 마그레브 스테이지라 해서 이 가격대 효율 비용이 좋은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밀도가 이 밑에 그림 보면 1에서 한 25나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오프쉘 스테이지 같은 건 오프 더 쉘 스테이지 같은 건 이제 에어 베어링이나 뭐 이런 기존의 기계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엔드 리소그라피 스테이지가 리소그라피에 사용되는 초정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고 그 이텔사에서 이제 하이덴하인의 이텔사에서 하이브리드 본도용 또는 이런 분야에 적용되는 제가 봤을 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출시될 거로 생각하는데 타깃은 50나노의 3마이크로 또는 25나노의 3마이크로 정도의 토탈 장비 하이브리드 본도의 장비의 정밀도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타깃하는 분야는 그 토탈 RSS가 X축이 4, Y축이 4, Z축이 한 25나노까지 제어가 되는 그런 류의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의 코스트 이펙티브한 마그레브 스테이지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인하대 마그레브 스테이지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리소그라피 이외에 어디 쓰이냐면 EUV 마스크 인스펙션이나 옵티컬 웨이퍼 프로파일링이나 CD샘이나 마스크 리페어하는 장비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하는 분야는 코스트 이펙티브 마그레브 스테이지인데 응용하려는 분야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나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메트롤로지 쪽에 이제 응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인하대는 해외 업체와 인하대와 국내 업체와 같이 해서 마그레브 스테이지를 국산화시키고 상용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국산화하고 연구 개발 쪽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큰 관심은 없고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의 기술을 만들어서 기업체에다 전수하거나 하는 거를 원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사용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EUV 웨이퍼 스테이지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 자기 베어링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코미터 제어를 위한 노력하고, 이거를 하이브리드 본딩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의 현재 상황입니다. 당연히 ASML에 이런 데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그레브 스테이지의 가장 적당한 예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ASML의 EUV, DUV 장비입니다. 여기 와서 보는 거는 렌즈를 통과하니까 이거는 DUV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DUV, EUV 쪽에서 사용되고 있고 스캐너 쪽에 사용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예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레티클 스테이지고, 그러니까 마스크죠. 그리고 아랫 부분은 그 레티클 스테이지가 움직이면서 회로에다가 하나씩 이제 그 칩에 리소그라피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요 웨이퍼 스테이지하고 리소그라피 스테이지, 아니 레티클 스테이지가 마그레브 스테이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레티클 스테이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천천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그 듀얼 스테이지, 그러니까 마그레브 스테이지를 하나는 메트롤로지 하고 하나는 여기서처럼 이제 그 칩을 리소그라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이 이 측정을 하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칩을 만들어서 속도를 향상시킨 게 ASML의 EUV 대표적인 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부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EUV에 사용되는 마그레브 스테이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최소한 자석 하나당 하나의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하나 만드는데 한 10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보다 이제 훨씬 싸게 1나노급이 아니라 그 진공 상태에서 이걸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타깃은 진공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진공이나 거의 진공에 비슷하지만 그 EUV급 진공이 아닌 일반적인 진공이나 일반적인 상태에서 정밀도 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SML의 웨이퍼 스테이지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왼쪽은 측정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리소그라피를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서로 바꾸고 웨이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고요. 양쪽 끝에서부터 뭐 쭉 각각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이 끝나면 서로 바꾸는데, 이 그림에서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측정하는 게 인터페로미터를 사용해서 그 초정밀 측정하는 거 있고, 또 스케일러 위드 그리드 플레이트에 이제 그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뭐로 할지는 하는데, 이텔 장비 같은 경우 이제 인코더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하고 있고, 상온에서는 상온이나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인터페로미터는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센서도 상황에 맞게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 스테이지에 관해서 스캐너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웨이퍼 스태퍼에 대한 이제 프린서플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싱글
웨이퍼 스테이지가 만들어서 이제 1997년부터 에어 베어링을 사용하다가 2001년쯤에 듀얼 스테이지, 트윈 스캔이라는 게 처음 나오죠. 이게 그때 요때쯤부터 300mm 웨이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EUV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되면서 마그네틱 베어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베어링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롱 스트로크하고 쇼트 스트로크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메트롤러지 프레임이 하고 이제 메저먼트 포지션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연구는 에어 베어링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일반 그냥 베어링을 사용하다가 볼 베어링 같은 거 사용하다가 그래서 에어 베어링으로 가는데 마찰 마모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간섭계를 사용해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이드 스캐너, 인터페로미터, 간섭계죠. 이런 거를 사용하다 이제 레이저로 바뀌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진공 자기부상 마그넷이 이제 사용해서 마그네틱 플레이트 포 레비테이션 스테이지 코러스 모터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그네틱으로 왔는데 우리도 이제 마그네틱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트윈 스캔이 EUV로 가면서 아까 얘기한 인터페로미터를 사용하는 거에서 이제 레이저 측정으로 바뀌고, 변화거리가 짧아지고 공기 굴절률 계산이 빨라졌죠.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 6도트 로렌츠 쇼트 스트로크, 그리고 6도트 프레나 롱 스트로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로렌츠하고 프레나 스테이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밸런스 매스에 관한 거, 그리고 마그네틱 플레이트 펑션에 관해서도 이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진동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3도트 밸런스 매스 드리프트 모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터, 그리고 플래너 이코노 포지션 매지먼트, 이멀션이라고 하는데 이멀션이 있다는 거는 뭐죠? DUV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차이가 별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EUV, DUV가 거의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고 이 매질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베이스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그 베이스 프레임하고 메트롤로지 프레임에다가 에어 마운트를 시켜서 진동으로 이제 서로를 정리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렌즈를 쥐고 있고, 렌즈가 쥐고 있다기보다는 렌즈를 고정시키는데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 거는 메저먼트 포지션이 있고 익스포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사용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티클 스테이지를 또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도 롱 스트로크, 또 재밌는 게 롱 스트로크하고 쇼트 스트로크, 이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재밌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EUV 마그네브 스테이지에 관해서 사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뭘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거는 트윈 스캔은 기본이고, NXE 3400하고 3600D, 그리고 하이NA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출시 연도가 2018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파장은 동일하고 NA가 0.33에서 0.55로 됐죠. 그래서 3600D가 2000억이라 그러면은 5200B는 5000억이 되는, 뭐 가격도 임의대로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해상도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반도체 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로드의 거리가 아니라 그냥 마케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하이NA는 2나노 정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오버레이라는 게 있는데 위아래 그 정밀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위에 층하고 아래 층이 붙었을 때 그게 트윈 스캔 중에서 낮은 거는 2.5의 3 시그마, 그리고 3600은 1.5 나노의 3 시그마인데 하이NA는 1나노 이하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에서 이제 처리량의 목표인데 WPH는 웨이퍼 퍼 아워, 웨이퍼 퍼 아워죠. 그래서 시간당 몇 개의 웨이퍼를 처리하냐 했을 때 하이NA는 한 220개 정도까지 처리하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지 가속도가 5G에서 그 G는 중력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에서 7G에서 이제 하이NA부터는 7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그레브 스테이지는 허공에 자력으로 띄운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빠른 측정 빈도로 측정해서 위치를 제어하느냐, 그거의 장비거든요. 그래서 측정 빈도가 20kHz, 초당 2만 번을 센싱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위치 측정 정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60 피코메타입니다. 이제 나노미터를 제어하니까 위치 측정 정밀도는 60 피코 이하로 돼야 되는 거죠. 스테이지 타입은 듀얼 스테이지고, 뭐 장비 무게 가격인데 그건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최신 마그레브 웨이퍼 스테이지의 사양은 맥시멈 액셀러레이션이 5에서 7, 그리고 피크 빌리시티가 초당 200에서 400mm, 그리고 레티클의 가속도는 15G나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틀링 타임은 한 25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소그래피 사양은 XY 플래너 트래블이 5에서 100mm고 버티컬 트래블이 40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앵귤러 트래블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5 마이크로 라디안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레지 스테이지 환경은 클린룸 환경에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리고 백큐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윤활제 사용이 불가하니까 이런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가장 좋죠. 그리고 서멀 스테빌리티는 열 발생하는 건데 EUV 자체에서 열을 발생하는 문제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마그레브 스테이지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열을 제어해야지만 이 팽창률도 제어하니까 물체 정밀도로 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메카니컬 웨어링이 기계적인 마모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스테이지의 최고 사양이 뭔지 파악하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측정 빈도하고 만들 거면, 그리고 그냥 사용할 거면 위치 측정 정밀도가 60 피코, 그리고 오버레이 정확도가 1 나노미터의 3 시그마 이하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소그래피의 실제적인 얼마나 사이즈로 개발하느냐, 그리고 개발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타켓이 뭐냐, 그리고 그럼 현재 백큐음이 아닌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밀도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EUV 장비의 비즈니스를 보면은 플랭크 마스크가 있고, 마스크 패터닝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핸들링 하는 장비가 있고, 포토 레지스트, 옵틱, 그런 다음에 라이트 소스, 웨이퍼 핸들링, 이런 거를 쭉 보시면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랭크 마스크는 디포지션하고 또 인스펙션 하는 거 있죠. 마스크를 체크하는 거.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 이런 쪽은 이제 한국이 지금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패터닝은 이제 패터닝하고 에칭하고 클리닝하고 하던 거는 이제 기존의 업체가 좀 더 발전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인스펙션은 그 기존 업체들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디펙트 리뷰, 그러니까 마스크 패턴에 디펙트가 있는지 하는 거는 레이저텍이나 칼자이스처럼 기존에 EUV 레이저를 했던 곳이 이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리페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 핸들링 하는데 보면 이제 펠리클이라고 해서 그 레티클 펠리클 하는데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엔 뭐 국내에 SNS 태기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쿼터 디벨로퍼 이런 거는 기존에 도쿄 일렉트론이나 랩리서치가 하고 있고, 포토 레지스터는 일본하고 주로 이제 미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옵틱스는 뭐 당연히 칼자이스가 이제 쥐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 라이트 소스는 레이저의 경우 재밌는데, 이 틴 레이저에서 EUV를 발생시키는 거는 사인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ASML에 합병이 됐죠. 그리고 CO2를 발생시키는 레이저는 트럼프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베셀 같은 경우에는 VDL이라는 네덜란드에서 하고, 웨이퍼 핸들링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거는 VDL 이네블링 테크놀로지, 베를리너 글라스 등이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트롤로지의 웨이퍼의 메트롤로지요. 헨스 솔트라는 전문 회사하고 ASM이 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보면 이런 회사가 있고, 한국에서는 SNS 텍 정도가 이제 마스크 핸들링 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타깃이 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오프 더 쉘프 스테이지 상태고, 그 다음에 최고의 상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60 피코미터 정도, 여기 보면 0.1 나노미터면 1000 피코미터죠. 그러면 0.01이면 10 피코미터 정도인데, 메트롤로지의 정밀도는 그 측정 단위죠. 그건 0.01이지만 서버 지금 실제 움직이는 거는 0.1이니까 100 피코미터, 아까 60 피코미터라고 그랬죠. 60에서 100 피코미터 사이에 정밀도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 하나 만드는데 100억 이상 드니까, 중간에 그 여러분이 타깃할 거는 그 기존에 파는 볼 베어링이나 에어 베어링 거보다는 좋고, 리소그래피보다는 적은 정밀도가 한 4에서 Z축은 한 25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코스트 이펙티브 마그레브 스테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깃이 뭔지, 그리고 가격대가 얼마 정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명확하게 해줘.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기술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든 경우 많은데, 상용화는 실험실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컨트롤러도 실험실에서는 그 일반적인 실험용 컨트롤러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EUV 스테이지, ASML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어하고 문제없이 만들거나 그거하고 유사한 장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해외와 협력해서 만들고, 그래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전략을 써서 해외하고도 교류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인하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 개발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기본적인 컨셉 개발은 인하대가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업체가 실제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우리 설계하고 하는 거를 같이 외국 업체, 저하고 친한 업체가 이걸 만든 데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만들고, 그 국내에 실제 반도체 업체에서 이걸 사용하는 그런 류의 컨셉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드의 최상위 버전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과거에는 꿈의 기술이었고 EUV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그런 기술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 개발비가 해외랑 하면 최소 30억에서 100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걸 부담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국내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개발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거고, 현재 인하대가 솔루션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오셔서 같이 컨설팅 하면 좋겠고, 많은 업체들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와서 같이 컨설팅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듀얼 마그레브 시스템 스키매틱은, 이 듀얼은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두 개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코스트 이펙티브한 스테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파인 스테이지는 그 정밀도가 되게 높은 스테이지고, 이게 이제 웨이퍼의 스테이지가 되는 거고, 코어 스테이지는 이렇게 정밀하지 않고 크게 움직이고 정밀하게 파인 스테이지로 제어하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코스트 이펙티브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만든 업체 여러 군데를 만나보고 미팅도 했는데, 뭐 상용화해서 연구용으로 나온 게 있는데, 요게 이제 PI사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연구용으로 제작되고, 기존의 그냥 마그레브 스테이지 컨셉보다는 약간 변형을 줘서 만든 그런 형태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PI사랑 협의해 보시면 좋을 거고, 저희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상용화된 업체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마그레브 스테이지는 육자유도의 기본이고, 이게 일반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있고 로터형으로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스테이지 제어하는 형태의 마그레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의 응용하는 범위에 맞춰서 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운데 육자이도에 게 있고, 그 리니어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롱 스트로크하고, 그리고 요 위에 요게 해당되는 거죠. 이 쇼트 스트로크를 넣어서 응용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재밌는 장치인데, 요 웨이프 척에 해당되는 부분을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실험실이 되게 잘하는 분야인데, 이 위상 최적화하고 가장 최적의 운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부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 구동 부분을, 초정밀한 부분은 이런 월을 만들어서 베큐um 상태를, 위는 프리시전을 하고 밑에는 더티 베큐um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분야는 둘 다 이제 더티 베큐um을 쓰는 게 이제 희망 사항이죠. 그래서 위하고 아래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은 되게 정밀하게, 그리고 밑에 운동하는 부분은 좀 편한 환경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로터 형태로 이제 웨이퍼 스테이지를 만든 거로, 이제 기존의 그 방식이 아니라 이게 로터, 그러니까 원형에 맞춰서 정밀하게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 제품이라기보다는 연구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그냥 공부할 때 보기 좋은 제품으로, 육자에 돌고 위치 분해능, 그러니까 측정이죠. 요게 100피코 0.1 나노죠. 그리고 위치 노이즈가 0.3 나노, 그리고 대역폭이 100kHz, 100Hz, 그리고 이동 범위가 12.7에서 12.2이고, Z 축은 플러스 마이너스 5mm 하는데, 요게 이제 재밌는 게, 그 반도체 연구 계측 장비용으로 연구용으로 이제 사용하기가 좋은데, 여기에 이제 삐에조 같은 게 들어오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연구용으로 이런 게 있다,
하고 뭐 마그레브 스테이지 제작이 어려웠을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게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용화 연구용으로 나온 거는 이게 최초고, 여기도 필요에 따라 이제 제어하고 뭐 만드는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I사에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PI사의 제품인데, 재밌는 게 마그레브 스테이지 형태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3개의 거를 사용해서 그 육자유도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기존 거하고 좀 다른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하대는 어떻게 개발하냐? 이건 이제 다른 회사의 컨셉도를 가져온 거기도 한데, 이런 유의 이제 컨셉으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 조항 사항을 조사합니다. 정밀도, 하중 스트로크, 자유도, 응답 속도를 설정하고, 개념을 도출을 해가지고 자기 보상 방식과 구동 방식을 선정하는 거죠. 파인 정밀한 스테이지하고 정밀하지 않은 스테이지 2개를 사용해서 1차 해석을 수행하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자석 배열하고 코일 구조하고 센서, 시스템 구조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그레브에서는. 그래서 이걸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없는 걸 계속 검증한 후에 여러 번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제작 검증하고 현장 설치해서 진동 억제나 축간 간섭 보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이 방식은 다른 업체의 이제 개발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마그레브 스테이지를 개발했던 업체. 그럼 인하대 스펙은 뭐냐? 네모된 게 인하대입니다. 그래서 인하대는 모델명을 다이투 웨이퍼, JS는 제 이름이고, A 버전 마그레브 모델은 3, 여기 평균적으로 4425 마이크로 XYG가 나노미터죠. 그런 정밀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하고 이제 상용화된 제품이 이제 하이달하임의 이텔 장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대가 추구하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 되니까, 이건 논문에서 이제 있던 자료인데, 어떤 종류의 약어를 쓰는지 이거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기 때문에 약어표를 보면서 지금 설명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그레브 스테이지 개발할 때 필요한 역량은 다축 센서 제어, 나노미터 단위 제어, 전자기 기계 구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기력, 구조열, 전자석 배열 및 공급, 구조 강성, 진동, 그리고 잔류 진동 제어하고 고조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어 알고리즘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제어기만 사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어기 안에 제어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 방식도 기존의 그 볼 베어링이나 그 에어 베어링 제어 방식이 아니고 특수한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초보자가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대충 생각하고 뭐 PI사 제품 같은 거 갖고 와서 이제 분석하고 뭐 해서 하면 개발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접근해서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PI사가 왜 아직도 연구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시지 마시고,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구매해서 체크하는 정도로는 PI사 제품이 좋고요. 실제 적용에는 많은 연구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하대 보유 역량은 하이브리드 본더, 저희가 컨트롤러를 제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어기가 마그레브 스테이지 제어기랑 동일합니다. 왜? 거기에도 이제 VCM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어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노 단위 제어를 하니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인하대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분 포함해서 이제 기구 설계 개발 능력이 있고, 또 이거는 실제 상용화 제품을 만든 유럽계 회사하고 저희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그쪽 사장님하고 같이 상용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3D 프린팅, 메탈 프린팅을 해서 기존의 해외 업체가 가진 정도의 척 같은 거를 실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달 설계 이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거에 대한 보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랑 하게 되면 인하대가 전체적인 설계를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어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해외 업체하고 연결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그리고 3D 프린팅 설계에서 중요 부분의 경쟁력을 갖고, 그걸 가지고 상용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 국산화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그레브 스테이지를 할 때 해야 될 게 뭐냐? 평면 방향에 이게 어떻게 해서 어느 쪽이든 움직일 수 있는 육자궤도이기 때문에 평면 방향에 오픈루프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자궤도가 있어서 하지만 이게 서로 연결된 다이나믹스고, 그리고 이게 하늘에 띄어서 위치 제어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냐, 100Hz 이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ASMR 같은 경우에는 20kHz죠. 오른쪽에 보면. 그리고 이걸 계속 제어하는 걸 뭐로 하냐 했을 때, ASMR은 어드밴스드 PI에다가 피드 포워드, 그리고 학습 제어라고 합니다. ILC인가 그런데 그런 제어를 해서 가장 우수하고, 니콘은 레이저 간섭기하고 인코더를 사용하는 거고, ASML은 레이저 간섭기하고 정전 용량 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캐논은 레이저 간섭기하고 정전 용량 센서하고 PID의 보상 알고리즘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니콘은 PID의 ILC라고 그랬죠. 이터러티브 러닝 컨트롤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가 이게 뭐 엄청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PID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PI사 제품 레이저 간섭기 사용하고 이제 100에서 1kHz로 제어하고 있는 거죠. PID 적응 제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컨트롤의 구현은 TI사의 DSP로 이제 처음에 구현됐는데, 그게 이제 5kHz 샘플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1998년에 이제 제작이 됐고, 현대 제어 알고리즘은 DSP로 구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몇 번을 그러면 보통 그 샘플링에서 위치 제어하냐 했을 때 초당 20kHz까지 하는 거고, 컨트롤 레이텐시는 100 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에큐리 포스 캘큘레이션 하는데 플로팅 포인트 컴퓨테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제어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ACS 제어기 사다가 뚝딱 쓰면 된다, 이런 류의 사고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제어기를 만들던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측정 장치는 뭘 쓰냐? 레이저 인터페로미터 쓰는데, 레이저 인터페로미터는 XY하고 QZ죠.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거. 세타 Z, 참 QZ가 아니라.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레졸루션이 0.6 나노미터. 그러니까 600 피코미터죠. 메저먼트 레인지는 5에서 100mm 정도 되고, 업데이트는 20kHz. 그리고 에큐리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나노미터 정도로 된다. 표준 규성은 3개 레이저 인터페로미터를 사용해서 XY 측정이 가능하며, 여러 회사의 제품이 쓰이는데 주로 특정 회사 제품이 이제 주로 많이 쓰인다. 캐패시티 포지션 센싱은 Z, 세타 X, Z, 세타 Y는 고정밀 캐패시턴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센서를 측정하는데, 요게 200에서 700 마이크로미터고, 해상도는 1나노, 그리고 에어갭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뭐 200 마이크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킬 팩터는 센싱 레인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업데이트 레이트는 한 5kHz 그리고 캐패시턴스 프로브가 Z축 위치와 각도를 측정하는데 이거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프로브 센서로 해서 컨트롤러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옵틱스인데 아이솔레이션 앤드 컨트롤 오브 바이브레이션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해서 메저먼트 시스템 구성은 ADDA 컨버터가 이제 16비트가 미니멈이고 볼테이지 스케일링하고 디지털 필터링에서 노이즈 리덕션도 중요하죠. 측정하는데 노이즈가 끼면 안 되니까. 그리고 6DOF 스테이트 에스피레이션 하는 코디네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죠. 노이즈 프로 조건이 XY 엑시스가 5나노미터의 RMS 해서 이거는 인터페로미터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고 Z축은 10나노미터 RMS인데 이건 AD 컨버터에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귤러 엑시스는 0.05 마이크로라디안을 기준으로 프로 조건을 사용하면 됩니다. 뭐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이긴 한데 ASML의 이제 듀얼 스테이지죠. 근데 여기서 한쪽은 메트롤로지하고 하는 쪽은 이제 칩을 만드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늘린 게 이제 기존의 ASML 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동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패시브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은 그냥 실험실 환경에서나 쓸 수 있는 거고 실제 상용화에서는 이제 액티브하게 그 피드백 컨트롤러를 가지고 피드백 포워드 컨트롤 가지고 센서 갖고 이 진동이 일어나면 그걸 여기에 힘을 줘서 이제 줄이는 그런 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틱스인데 프로젝션 옵틱스라고 합니다. 프로젝션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다층 반사 거울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프레임이 광학 요소 및 스테이지에 대한 위치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진동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저주파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능동 진동 차단이고 두 번째는 변형 제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데 이건 DUV 스캐너가 되겠죠. 왜 이몰션이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차이는 에어 베어링 쓰는 거하고 마그네틱 베어링 바꾸는 거하고 뭐 이런 차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랑 비슷한 그림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프로젝션 옵틱스에 관한 동적 격리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동적 격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터라는 걸 사용해서 이 베이스 프레임하고 메트로 프레임하고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 별도로 또 이제 레티클 스테이지가 있어서 얘네는 노렌즈 쇼트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게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투 스텝으로 아이솔레이션 하는데 베이스 프레임하고 메트로 프레임하고의 아이솔레이션 하고 그리고 또 렌즈하고 그 메트로 프레임하고 아이솔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동 격리 단계는 에어 마운트라는 거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아이솔레이터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그 메트로 프레임을 뉴매틱 스프링을 사용해서 진동을 격리하는 거죠. 아이솔레이터라고 한 거. 그리고 요거는 그 프로젝션 장비에 대한 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함수가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음향 또는 냉각수 흐름에 대한 방해가 존재하는 주파수 범위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이 저주파 제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어 마운트 아이솔레이션 프리퀀시라는 게 이제 저주파 제어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0.5Hz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가볍게 떠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방식은 DUV하고 EUV가 하고 다른데, EUV 시스템은 진공에서 작동하므로 기본 프레임에서 메인 메트로 프레임 통해 렌즈로 전달되는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낮은 렌즈 서스펜션 주파수를 허용할 수가 있다. 결국은 주파수 응답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아픈 얘기인데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장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격리 단계 1은 돌판을 어떻게 놓은 거냐.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해서 타이어 이제 뭐죠, 타이어 그 안에 보면 공기 튜브가 있는데 공기 튜브를 지지시켜 갖고 밑바닥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가장 쉬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뭐 몇 억씩 하는 장비를 몇백만 원에 만들었죠. 원리는 동일하니까 원리를 알면은 제대로 이제 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노렌츠 액추에이터에 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공합 제어도 해야 되고 포지션 센서, 가속도계, 노렌츠 액추에이터 해가지고 육자에도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스텝 2인데 PALM인데 이거는 DUV에서 사용되는 기술이고 스테이지가 렌즈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이건 DUV 사용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EUV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EUV에서는 뭐 진공 환경으로 인해서 렌즈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서스펜션 주파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LM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관례적으로 스프링 같은 서스펜션을 사용해 가지고 관성과 피드백을 통해서 공명을 감소시키는 그런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5에서 30Hz의 서스펜션 주파수로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PALM이라는 거 갖고 렌즈 프레임을 제하는 게 있고 그냥 일반 AVIS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스프링 에어 그냥 일반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진동을 제어하는 그런 류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동 제어가 있었다면 이제 변형 제어, 디포메이션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스프링 4개를 사용하니까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게 있으니까 3개 대신에 이제 4개의 지점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프레임 사이 비틀림 강성을 제어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이건 좀 더 복잡해서 추후에 기회 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진동 제어하고 디포메이션 컨트롤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장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회사의 액추에이터 타입하고 자색 배열에 관해서 이제 설명되고 공국이 얼마나 되는지 에어갭이 이 ASML은 노렌츠 폴스 VCM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액추에이터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때 설명드릴 거고 자석 배열은 홀박 어레이를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에어갭은 최소 200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콘은 노렌츠 포스 리니어 모터를 사용해서 개선된 배열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 캐논은 이제 뭐 로렌츠 포스 VCM이 아니라 그냥 일반 VCM을 사용해서 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ME 중국 회사는 기술 습득증이고 표준 배열을 초창기니까 쓰겠죠. 그리고 PI는 일렉트로마그네틱을 쓰는데 홀박 유사하게 해서 이거는 사실 애매모호한 그 뭐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I가 이제 저쪽 뭐죠? 피에조를 많이 쓰니까 좀 유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I 거는 이제 PI에다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어가 이제 중요한데 기존 제어기 같았으면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새로운 개념의 제어기가 필요하고 제어기 자체는 텅 비어 있고 제어기 내에 뭐 여러분이 원하는 제어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컨트롤 전략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기존의 PID 컨트롤 벗어나 가지고 뭐 프랙셔널 오더 PID ILC라고 그랬죠. 앞에서 모델 예측 제어 그리고 어댑티브 컨트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제어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테스트해서 맞춰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에 와서 이제 컨설팅 할 때 보면은 그냥 제어기 사서 쓰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개념이고 국내에서는 일부 이 기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 연구 개발은 이미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어 루프나 제어기의 이런 그 펑션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된다 제어기에다가 이렇게 컨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디에 수렴하고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했는데 인풋 쉐이킹에서 컨트롤 제어 시스템을 넣었을 때 어디에 수렴하고 그리고 제어 피드백 그 인터커넥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여러분이 만들어서 지역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MIMO라고 그래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해서 뭐 이제 커플링, 디커플링 해서 이제 뭐 움직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토탈 제어하는 그런 류의 이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피드포워드 모션 컨트롤인데 이거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집어넣어서 어프록시메이트 인버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그젝트 인버전을 한다든가 이런 제어 루프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테스트해서 어답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류의 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 짜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제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멀티 스테이지잖아요. 듀얼 스테이지니까 코디네이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웨이퍼하고 그다음에 레티클 스테이지 사이에 모션 코디네이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쇼트 스트로크 모드라고 롱 스트로크 모드 간에 모션 코디네이션도 해야 되는 게 이 제어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뭐 메소드가 쉐어링 노 인포메이션, 쉐어링 모델 날리지, 쉐어링 피드백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들어가 있는 컨트롤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해서 집어넣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EUV가 아니라 DUV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인하대 이제 나노 제어 구현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할지에 대한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하대가 만들려는 코스트 이펙티브 마그레지 스펙, 그리고 장비명이 하이브리드 언더 DWJSA 모델에 대한 다이트 웨이퍼, JS는 제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A 모델,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거에 대한 스펙이 되겠습니다. 이게 6자유도 마이크로 모션 스테이지 유징 VCM인데, 이게 결국은 마그레브 스테이지죠.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협력하려는 업체하고 하려는 건데, 이런 류의 이제 그 코일을 설계하고,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이제 해외 업체랑 같이 하겠죠. 그래서 그걸 구현하고, 그리고 요거를 IFM, 그 인터페로미터 가지고 틸트 에러 같은 걸 제어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몇 개의 축이 사용되는지가 이제 나와요, 센서에서. 그래서 이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서 액티브 아이솔레이터하고 클린룸을 해서 이제 제작하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요거는 해외 제품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차츰 이제 국산화하거나 아니면 이런 제품을 사와서 뜯어보고, 실제 아니면 그 업체하고 공동 개발을 하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해외 업체랑 해서 개발하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실험실로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러 들어오시면 이런 거 실제 제작하고 느껴보고, 그 최첨단 기술을 해서 이제 산업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전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이고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